그죠? 모든 비문학을 풀 때는 항상 비문학은 지문이 있고 문제가 딸려 있어요. 이 지문으로 가지고 만든 문제가 대략 한 3개에서 5개 사이거든요. 근데 요즘은 3개 잘 안 나와. 4, 5개는 나와. 6개 이상 넘어가는 경우도 이제 잘 없어요. 여기 보시면 지문은 박스 안에 들어가 있는 글을 의미하거든요. 여기에 이제 문제가 뭐 예를 들어서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요. 5번까지 해봅시다. 그러면 자, 제가 여쭤볼게요. 자, 오늘 처음 온 지유라. 너 지문 읽고 문제 푸른다고 쳤을 때 여기에 대략 한 10분 정도가 주어져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 뭐 이 10분 중에서 지문 읽는 데다가 몇 분 써요? 6분? 6분에서 7분 정도. 그래도 양호하네. 그죠? 근데 보통은 여러분 5분 써가지고 망하는 거예요. 사실 6분하고 4분도 그렇게 안전한 비율은 아니야. 선생님이 추천하는 비율은 비문학 지문을 읽을 때 8분을 쓰는 거예요. 최소 8분. 그러고 나서 문제는 어때요? 이 5문제 푸는데 그냥 2분 써도 돼요. 제가 왜 이거를 강조하냐면요. 저는 여러분 항상 그냥 읽고 그냥 풀라고 하죠. 그죠? 제가 여러분 구조독해 같은 거 하라고 해요? 하지 말라고 해요? 하지 말라고 해. 여러분 구조독해라고 하는 게 어떤 거냐면 자, 이 글을 한번 봐봐. 여기서 문제를 던졌지? 그러면 해결은 언제 나올까? 맨 마지막에 나오겠지? 해결 먼저 보고 갈까? 해가지고 여러분 순서대로 안 읽고 그 구조에 맞춰가지고 요거 먼저 보고 요거 먼저 보고 이런 식으로는 절대 여러분 풀리지가 않아. 제가 왜 그걸 여러분 강조를 하냐면 자, 여러분 잘 봐봐. 수능을 치러 간다고 했어요. 여러분 한국식 수능의 가장 큰 단점이 뭐야? 한 방이잖아. 여러분 그날 하루에 모든 게 다 끝나죠. 여러분 그 모든 게 다 끝나는 날의 첫 시간이에요. 어때요? 심장 터지죠. 정신 하나도 없거든요. 그럼 여러분 그 정신 하나도 없을 때 구조독해도 머릿속에 떠올라 안 떠올라? 절대 안 떠올라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실전적인 방법은 뭐냐면 그냥 읽고 그냥 풀어야 돼. 이해되셨죠? 그럼 여기서 그냥 읽고 그냥 푼다고 쳐도 요 8분을 드리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문이 완벽하게 정리가 되잖아요. 하게 머릿속에 정리가 되면 문제는 어떻게 되게 되어 있어? 문제는 순식간에 풀려요. 그래서 여러분 지문을 완벽하게 지문 속에 쏟아지는 그 정보들을 완벽하게 정리해 놓고 나서 문제를 풀어야지 여러분들이 시간을 오히려 아껴.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시험지를 딱 받아놓고 여러분 이렇게 막 문제 풀다 보면 어떤 애들 되게 이렇게 빠르게 푸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막 눈을 이렇게 드르르르 쓰스 막 속독해가지고 막 보는 것 같고. 그래서 나는 되게 어때요? 막 이렇게 선생님이 가르쳐 준 대로 1문단부터 3문단까지 막 이렇게 하나하나 보면서 이렇게 푸는데 얘네들은 빠르게 푸는 것 같고 나는 말리는 것 같은 생각이 솔직히 들 수밖에 없어. 근데 여러분 그건 뭐다? 바로 옆에 앉아있는 애가 허수야. 아시겠죠? 걔는 대학 못 가. 여러분들이 대학을 잘 갈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8분을 쓰라고 했는데 8분 중에서도 어디에다가 조금 몰빵해가지고 읽으셔야 되냐면 1문단에서 3문단까지 여기에 적어도 4분 쓰셔야 돼요. 이해되셨어요? 한 문단을 읽는데 1분에서 1분 30초 걸려도 된다. 1, 2문단을 읽을 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셨어? 그러면 왜냐면 1에서 3문단에 이 비문학에서 이 비문학 지문에서 물어보고자 하는 것들이 여기 다 나와요. 하는 핵심 개념과 정의가 전부 적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를 되게 빠르게 슉슉슉슉슉 넘어가 버리고 이 뒷부분부터 읽는 거 있잖아. 이 뒷부분에 대어서야 이렇게 뭐 집중도가 이렇게 좋아져가지고 있는 거 바보 같은 짓이에요. 거꾸로 해야 돼. 거꾸로. 1, 2, 3문단이 완벽하게 이해가 되기 시작하면 4, 5, 6문단 그리고 7문단까지는 그냥 여러분 머릿속에서 자동으로 정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 본능적인 인간의 뇌가 받아들이는 정보 처리 방식이랑 정반대야. 정반대. 그러니까 비문학이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딱 계획을 세워가지고 공부를 할 때 1에서 3문단을 이렇게 내가 버릇을 바꿔야 돼.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면 여기서 1에서
그럼 선생님 어떻게 읽어야 돼요? 밑줄을 함부로 긋지 말아야 돼요. 그 보통 여러분 그 여자애들 중에서 굉장히 불안도나 예민도가 높은 친구들이 비문학을 어떻게 읽냐면 자기가 읽어 내려가는 모든 글자에다가 다 밑줄을 이렇게 쳐요. 다 밑줄 치고 동그라미 맨날 치고. 근데 여러분 이렇게 더럽게 읽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이 뒤에서 문제 풀 때 진짜 중요한 부분으로 넘어와가지고 팩트 체크를 해야 될 때 그때 여러분 풀 수 있어요, 없어요? 다 밑줄 쳐져 있잖아. 그잖아. 그럼 그거 안 읽은 거랑 다름없어요. 그럼 그렇게 치면 안 되고 제가 밑줄을 긋는 기준을 알려드릴게요. 이럴 때 그으세요. 첫 번째, 밑줄 그을 때 새로운 개념이 나왔을 때 새로운 개념에다가 동그라미를 제발 쳐. 무엇이란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 새로운 개념의 뜻을 정의해주는 부분 있죠? 여기다 밑줄을 치실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이 새로운 개념들의 특징들이 있을 거예요. 특징이나 뭐 장점 같은 거라든지 거기에다가 그 특징들을 번호를 매겨. 이렇게. 세 번째, 이렇게 번호를 매기세요. 됐죠? 자, 그리고 이게 진짜 킬포예요. 즉, 다시 말해서 요컨대 결과적으로 이런 말들이 나왔을 때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듯이 문학은 여러분 원래 만든 저자가 있지만 비문학은 저자가 있어 없어? 없고 비문학은 순전히 무엇을 위해서 쓰여진 거야? 문제를 풀기 위해서, 문제를 내기 위해서 순수하게 쓴 글이란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 문제 푸는데 필요 없는 말이면 군더더기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는데 지금 요 말 뒤에 한 번 더 반복을 해줬어. 그럼 이렇게 한 번 더 반복을 했다는 얘기는 뭐기도 해요? 나는 반드시 이 부분을 출제하겠다라는 말입니다. 출제자가 힌트를 준 거야. 나는 요걸 가지고 문제를 반드시 내겠다. 무슨 얘기 좀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요 부분에다가는 항상 밑줄을 쳐야 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뭐 요컨대 결과적으로 요약하자면 이 뒤에다가 항상 밑줄 쳐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럴 때 밑줄 치지 말아라가 있어요. 이럴 때는 긋지 마세요. 예를 들어주는 부분이요. 이 뒷부분. 여러분 예를 들어준다는 거는 내가 설명을 조금 더 쉽게 해주겠다는 의미인 거잖아. 그러면 그 예를 들어주는 부분에다 굳이 밑줄 칠 필요 있어 없어? 읽고 이해하면 그만이에요. 내가 무슨 말하는지 좀 이해가 되셨죠?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요. 밑줄 함부로 긋지 말고 메모를 꼭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메모 반드시 필요한 부분들. 자, 메모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여기 앞에 이렇게 막 쏟아지는 그 정보들을 내 머릿속에 하나로 좀 어떻게든지 좀 구체화를 시키기 위해 가지고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줄글로 되어 있는 내용을 그림으로 좀 바꿔보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 무엇과 무엇으로 나뉜다, 구성되어 있다, 혹은 뭐 구분할 수 있다.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 A와 B라고 해볼게요. 뭐 C는 A와 B로 나뉜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바꿔야 되겠죠. 그죠?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 A하고 B. 제발 이렇게 좀 해놔. 가지치기를 좀 해놔. 너무 당연한 건데 아예 안 해. 그리고 여러분 요것만 하실 게 아니라 그림이라든지 그래프가 나올 때가 있어요. 특히 이거 어디서? 과학이나 경제학 그래프. 여기 여러분 이번에 한 것들 중에서 되게 많이 나오죠. 과학이나 경제학 그래프에서 뭐 경제학 제재 소재를 다룬 지문에서 이게 자꾸 나와요. 그림이나 그래프가. 근데 여러분 이 그림하고 그래프 예전에 선생님이 비문학 지문을 출제해 본 적 있어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는 문제인데 일러스트레이터를 고용해가지고 그림을 그려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일러스트레이터 프리랜서로 고용하려고 해도 그 사람한테 최소 얼마 줘야 돼? 한 달에 대략 200만 원에서 300만 원 드려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2, 300만 원을 들여가지고 그 일러스트레이터를 넣는다는 거가 무슨 의미야?
그거 여러분 이용하지 않으면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야? 없어. 그러니까 제발 이 그림이랑 그래프 위에다가 지문 내용을 제발 요약해서 필기 좀 하세요. 됐죠? 이렇게 요약해서 필기할 때 시간 솔직히 많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시간이 많이 든다고 해서 이거를 그냥 안 해버리고 눈으로 왔다 갔다만 풀고 막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만 풀면 시간이 오히려 배는 더 들어.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낭비가 절대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좀 이해가 되셨을까요? 오케이. 자,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숫자가 나오거나 증가나 감소 관계라던가 아니면 비례나 반비례 관계 뭐 이거 할수록 이렇게 늘어난다 뭐뭐일수록 뭐는 줄어든다 뭐 점점 더 뭐 이렇게 증가한다 뭐 이런 말들이 있죠. 그죠? 뭐 증가나 감소, 비례나 반비례 막 이런 관계들이 나왔을 때 이거를 수식으로 표현을 해놓으세요. 이런 게 여러분 메모예요. 그러니까 뭐 별거 아닌데 저는 그냥 다 됐던 거예요. 그냥 이거는 자연스럽게 됐던 거야.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뭐 이렇게 독해를 할 기회가 많이 없었어가지고 그런지 메모하는 습관이 진짜 하나도 안 돼 있어. 근데 여러분 요 메모하면서 있는 거 다 뭘로 해야 돼? 연필로 먼저 하시라니까요. 연필로 먼저 해주세요. 모든 거 다 1차. 연필로 먼저 하고 문제까지 다 연필로 푸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읽어 나갈 때 여러분들이 모르는 어휘가 있을 수밖에 없죠. 여러분 이렇게 읽어 나갈 때 당연히 모르는 어휘가 나올 거예요. 여러분 모르는 어휘가 나왔다고 해서 거기서 멈춰 있어 버리면 돼요, 안 돼요? 공부를 못하는 친구들일수록 자기가 모르는 어휘가 나오면 움찔하고 거기서 여러분 더 나가지를 못해. 근데 여러분 모르는 어휘가 나와도 괜찮아. 왜? 앞뒤 문맥을 따져서 그 어휘의 뜻을 유추할 수 있기 때문이지. 이해되셨죠? 그러면 여기서 모르는 어휘는 항상 앞뒤 내용을 토대로 뜻을 좀 유추해보고 가세요. 유추해보고 넘어가세요. 그리고 여러분 요 유추한 걸 어떻게 해요? 단어 아래에 좀 써놔. 뭘로 써야 되겠어? 당연히 연필로 써야 되겠지? 그죠? 그리고 문제까지 다 풀었어. 여러분 문제 다 풀었으면 그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때 문제 다 풀고 나서 답지 보면서 채점하시고요. 그런 다음에 오답 정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아. 되셨죠? 답지 보면서 채점하고 오답 정리를. 근데 여러분, 너네 이 오답 정리도 너무 안 돼 있어. 근데 여러분 이 오답 정리가 뭔지 여러분 정확하게 저랑 정의를 해놓을게요. 자, 제가 제일 힘든 친구들, 가르치기 제일 힘든 친구들이 뭐냐면 항상 나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들이야. 선생님, 저 틀린 것만 오답 정리해도 돼요? 여러분 틀린 것만 오답 정리 한번 해보세요. 최대치로 올라갈 수 있는 점수 85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85점 받으려고 이렇게 일요일 아침부터 나와가지고 공부하는 거 아니죠? 그죠? 여러분 오답 정리는 어떤 거냐면 문제의 모든 선택지들을 옳게 바꾸는 게 오답 정리예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물어봤을 때 동그라미 1번부터 동그라미 5번이 여러분 어느 부분인가는 조금 어때 만져가지고 틀리게끔 바꿔놨을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 보시면 문제가 뭐 예를 들면 1번이라고 해봐. 1번에 동그라미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있다고 쳐볼게요. 이게 한국식 문제 스타일이니까요. 그럼 여기서 옳은 것은 이렇게 무엇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이렇게 나왔을 거 아니야. 그럼 여러분 3번이 답이었다고 해봐요. 이게 답이었다고 해요. 그럼 여기는 여러분 고칠 거 딱히 없겠죠. 근데 여러분 1번은 이 부분이 지금 틀렸어. 그럼 이 부분을 틀린 부분에다가 밑줄 쳐놓고 이거 이렇게 해놓고 맞는 걸로 바꿔놔. 이해되셨나요? 2번은 여기가 틀렸어. 여기 여러분 맞는 말로 바꿔. 여기 4번도 여기가 틀렸네. 맞는 말로 바꾸세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여기하고 여기가 지금 바뀌었네. 그럼 어때요? 바꿔놓으세요. 이해되셨나요? 이게 오답 정리예요. 여러분 이것도 하기 싫으시면 90점 이상 절대 못 넘어가세요. 아시겠죠?
여러분 뭐 수학이든 물리든 이건 오답 정리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거는 여러분 뭐 문제 다시 풀고 이러잖아. 근데 이거 여러분 그 언어 과목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고요. 언어 과목은 오답 정리 다 오답 노트 만들 필요 있어 없어? 언어 과목은 오답 노트 만드는 거 아니야. 이거 여러분 언어 과목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무조건 이건 진짜 무조건이에요. 여러분 자기의 어떤 방법 이런 거 없어. 언어 과목이나 인문학 쪽 과목 있죠. 역사라든지 뭐 철학이라든지 아니면 뭐 영어, 국어, 사회, 정치, 경제 여러분 이런 것들은 다 단권화 하셔야 돼요. 단권화. 오늘 여러분 공부 방법까지 다 알려드린다. 단권화가 어떤 거냐면 문제집 한 권을 가지고요. 여기에 모든 이론서라든지 뭐 아니면은 기타 내가 바로 보고 있는 어떤 다른 문제집 같은 것들 있죠. 집에서 알게 된 내용을 다 담아놔야 돼요. 그러니까 따로 뭐를 여러분 공부해야 될 어떤 권수를 늘리시면 절대 안 돼요. 권수 늘리는 게 아니야. 이 문제집 한 권에다 이런 것들을 다 담아놓고 오답 노트를 따로 만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제발 만들지 마세요. 여러분 만들고 나서 봐요? 절대 안 보죠. 시간 낭비되니까. 그죠? 여러분 오답 노트는 만드는 거 아니야. 차라리 여러분 공간이 필요하면 그 위에다 뭐를 붙이는 거야? 포스트잇 붙이는 거야. 이해되셨어요? 그럼 여러분 나중에는 자기가 모르는 어떤 그 지식의 양이 있죠. 수능 전날이 되면은요. 우리 때는 여러분 그 과목이 언어 수리 외국어 사탐 4과목에다가 제2외국어까지 합치니까 우리 그럼 몇 과목이냐? 8과목인가요? 그죠? 그 8과목에서 진짜 잘 안 외워지는 거 다 합쳐가지고 A4로 반 페이지 나왔어요. 반 페이지. 8과목에서 절반 페이지가 나왔다고. 그 절반 페이지만 가지고 가는 거야 시험장에.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장에 막 이렇게 이고지고 오는 애들 공부 잘할 것 같아 보이죠? 공부 안 됐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이렇게 단권화 해가지고 들고 다니는 그 권수는 되게 적대. 공부한 양은 무지하게 많아야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공부량이 늘어나고 할수록 내가 가지고 다니는 짐의 양은 어떻게 돼야 돼? 줄어야지 정상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셨어요? 이거 여러분 새겨 놓으세요.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 이거 여러분 오답 정리하고 여러 번을 보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거 양치기 시켜요? 안 시켜요? 저? 양치기 절대 안 시키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다 적어놔. 비문화는요. 먼저 정확하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먼저 정확하게. 양치기가 통한다 안 통한다? 양치기 절대 통하지 않아요. 아시겠죠? 그럼 비문학은 문제만 많이 푼다고 해가지고 실력 늘어 안 늘어? 절대 안 늘어. 차라리 여러분 한 지문을 10번 푸는 게 나아요.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쉬운 거 여러 번 푼다고 해서 비문학은 절대 늘지 않고 어려운 걸 차라리 10번 푸는 게 낫습니다. 이해됐죠? 그리고 여기서 제가 드리는 이 지문의 수준 쉬울까 어려울까? 쉬워요. 지금 지문 수준은 쉬워요. 선생님 이렇게 쉬운 거 시키시는 이유가 뭐예요? 쉬운 것도 제대로 못하면 어려운 거 제대로 해요? 안 해요? 제대로 안 돼요. 이해되셨죠? 제가 이거 쉬운 거 시키는 것도 지금 여기서는 여러분 문제 푸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이 문제 초등학생도 같이 풀어요. 여러분 초등학생들도 이거 풀라고 하면 다 풀어요. 시간 주면. 그러니까 그 정도로 쉬운 거니까 문제풀이 됐나 안 됐나?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뭐다? 지문 분석을 가르쳐 준 대로 했냐? 저는 이것만 볼 거예요. 오답 정리가 다 되어 있는가? 이거. 이해되셨죠? 그리고 여러분 이게 정답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거를 따질 수 있는 근거 같은 게 있죠. 지문 속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자, 이렇게 1번부터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1번이면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1번에 1번이 이거 맞다 틀리다를 이렇게 뭐랄까요? 맞다 틀리다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대충 이쪽에 있었다고 쳐볼게. 여기에. 여기다 밑줄 치고 1-1의 근거 이런 식으로 적어놔야 된다. 아시겠죠? 그럼 여러분 1-1의 근거 이거 적을 때는 언제 적는 게 제일 좋을까? 1회차에 연필로 문제 풀 때 그거를 해놔야 되겠죠?
이해되셨어요? 제발 좀 이렇게 좀 해. 알겠죠? 근데 너네들 보면은 지금 그러니까 숙제를 빨리 하고 싶은 애들이 그런 짓거리를 하는 것 같아. 그냥 처음부터 막 뜻을 막 다 찾아버리고 어휘 뜻을 다 찾아버리고 그죠? 자기가 모르는 어휘가 나올 때마다 이제 어휘 뜻을 다 찾아버리고 그런 다음에 문제 싹 다 풀어놓고 나서 여기에다가 막 그 뭐라 그러지? 요런 거 있잖아. 막 그 형광펜 같은 거 써가지고 막 형광펜으로 막 칠해버리고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런 짓거리 하지 마시고 1차로는 이렇게 하시고 문제 다 풀어놓고 나서 오답 정리할 때 이 모르는 어휘 뜻을 오답 정리할 때 쓰는 거예요. 오답 정리할 때 제대로 찾아서 필기하는 거예요. 빨간 펜으로 적어놓은.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는 여러분 요 빨간 펜으로 적는 이 진짜로 뜻을 찾아가지고 정말 제대로 적어놨을 때 이거는 사실 여러분 뭐랄까요? 풀 때 하면 될까 안 될까? 다 풀어놓고 해야 되는 거야? 근데 풀 때 하는 친구들이 진짜 많이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풀어놓고 하는 거다. 알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이 빨간 펜으로 찾아놓은 요 뜻하고 내가 모르지만 유추했던 이 뜻이 조금 비슷해지는 순간이 한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와요. 그럼 그때가 무슨 순간이야? 독해력이 폭발적으로 상승을 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지표가 이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셨죠? 오늘은 여기까지 이렇게 제가